개인 자산 약 3조 5천억 원으로 미국 F경제전문지에서 뽑은 세계 100대 부자의 이름을 올린 사업가가 있습니다. 현재 미용업계 최고 브랜드 창업자로 일컫는 존 폴 디조리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계적인 부호의 대반전 과거, 거리를 전전하던 노숙자였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사 정말 롤러코스터 그 자체인데요. 가난한 이민자 출신의 가정에서 태어난 존 폴 디조리아는 결혼 후 가족 부양을 위해서 청소부, 주유소 직원, 방문 판매원 등 돈 되는 일이라면 아주 악착같이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가난이 지겨웠던 아내는 아들을 두고 몇 달치 집세와 전 재산이었던 차를 갖고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그 길로 디조리아는 2살 난 아들을 데리고 길거리를 전전하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 어찌 보면 탈출구 없는 인생의 최하점을 찍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학벌 때문에 취업길이 탁탁 막히던 상황에서 한 지인의 소개로 헤어케어 제품 회사 레드비의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그간 여러 직업군에서 쌓은 능력이 빛을 발해서 단기간에 스타 세일즈맨으로 떠올랐고요. 그러던 중 그곳에서 정말 운명적인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플로리다에서 열린 국제 미용 대회에서 헤어드레서 폴 미첼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미용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급격히 친해지게 됐죠. 그런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게 됐는데요. 해고의 이유가 황당합니다. 바로 사장보다 월급이 더 많아서였습니다. 헐. 기분 나쁘다 이거죠. 저 사장 바본데요? 직원이 저렇게까지 열심히 일해주면 완전 땡큐 그럼. 베리 마친데 저거 왜 해고를 하지? 자, 그런데 이때 디조리아는 급 친분을 쌓은 헤어드레서 폴 미첼과 함께 자신의 전 재산으로 승부수를 띄웁니다. 당시 시중에 나와 있던 헤어 제품은 기본 샴푸와 또 영양을 주는 컨디셔너 2가지였는데 두 사람은 긴 연구 끝에 최고의 품질을 가진 일명 하나로 샴푸를 탄생시킨 것이죠. 단 2년 만에 미국 최대 헤어 케어 제품 회사인 존 B 미첼 시스템을 설립. 그리고 38년이 지난 현재는 헤어 관련 제품만 100가지 이상을 출시, 무려 90여 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그룹으로 우뚝 섰다고 합니다. 트래비스가 있으면 이 회사의 미래는 없습니다. 사퇴를 요구합니다. 2017년 미국 실리콘밸리. 주주들의 거센 항의와 사퇴 압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회사에서 한 남자가 물러났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우비의 CEO 트래비스 켈러닉입니다. 택시보다 저렴하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차를 불러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서비스. 2009년 전 세계 일명 공유 경제의 혁명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아, 스타트업계의 신화죠. 신화죠. 창업 6년 만인 2015년 우비의 시장 가치를 무려 약 80조 원의 규모로 성장시켜낸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우삐는 성희롱을 일삼는 최악의 회사예요. 2017년 2월 우비의 전 직원 수잔 파울러의 폭로. 때는 2013년 워크숍을 앞둔 어느 날 띵동! CEO 트래비스가 보낸 한 통의 긴급 메일. 일명 성관계 가이드라인이라 적힌 음란성 메일이었습니다. 내용이 참 그 입에 담기도 저속한데요. 살짝만 알려드리자면 직원들 간의 성관계를 하려면 자신이 정해준 대로 멘트를 해야 한다는 등의 황당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변태 아니야? 변태죠, 변태. 너무 변태인데. 그의 황당한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비 서비스가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서 경찰 단속을 피하며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거나 경쟁업체 정보까지 빼올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까지 개발한 게 밝혀졌습니다. 언론들 역시 실리콘밸리의 롤모델에서 반면교사로 추락이라고 보도. 결국 보다 못한 우비 투자자들의 사퇴 요구에 쫓겨나다시피 불명예스러운 퇴장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2003년 개봉 첫 주 만에 박스오피스 2위 차지. 미국의 대표 하이틴 코미디 영화 What a Girl Wants. 콜린 퍼스와 부녀로 호흡을 맞추며 밝고 또 건강한 이미지로 사랑받은 배우 아만다 바인즈. 자, 1999년 14살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아만다 쇼까지 진행하며 국민적인 인기를 얻었고요. 2002년 17살의 코미디 영화 빅팻 라이어로 성공적인 스크린 데뷔까지 한 아만다 바인즈. 2007년엔 미국 F경제전문지에서 발표한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린 21살 이하 유명 인사 등급. 오. 21살까지 쫙 올라갔네요. 승승장구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 또 무섭다. 전 더 이상 연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요. 돌연 은퇴를 선언하더니 은퇴 4년 만인 2014년 미국의 한 쇼핑몰에서 노숙을 하는 충격적인 모습이 저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왜? 로코킨, 아만다 바인즈 음주운전, 아유, 방화 혐의, 왜 그래? 마약 소지, 심지어는 절도까지 어머.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일으키며 제2의 린제이 로한이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국민 여동생 시절의 귀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성형에 중독돼 또 망가진 얼굴 사진으로 어머머. 팬들의 걱정을 더 키우기도 했었습니다. 왜 저랬을까? 어머야. 왜 그랬을까, 진짜. 이쁜데. 아만다의 이상 증세가 심각해지자 정신 감정을 받았는데 그 결과 조현병 판정. 자, 그런데 현재는 정말 다행히도 기사를 통해 근황이 공개됐는데 건강한 모습을 그러게요. 확인할 수가 네. 있죠. 아, 다행이에요. 예.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아 다행입니다. 사실 또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음. 충분히 뭐 그럼요. 재기의 시간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8월 미국, 마이애미, 뉴올리언즈 등 10개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 빌리어네어 보이즈 클럽. 이 영화의 수익은 단돈 126달러, 약 14만 원으로 많은 영화 관계자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14만 원이면? 자, 그런데 이런 흥행 성적보다 더 충격적인 건 무려 이 배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저기 있는 얼굴 중에 누구지? 자, 바로 할리우드의 최고의 연기파 배우였던 케빈 스페이시가 주연이었는데 말이죠. 네, 케빈 스페이시 뭐 대흥행 배우였죠. 자, 그는 세븐, LA 컨피덴셜, 아메리칸 뷰티 등 영화사의 명작으로 회자되는 작품에 출연하며 국민 배우로 등극, 연기 인생의 오르막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꽃길만 가면 좋으련만 내리막길 노선을 딱 타기 시작하는데 그 흑역사의 시작은 2017년 10월 할리우드의 영화배우 겸 뮤지컬 배우인 앤서니 랩의 폭탄 발언이 시작이었죠. 1986년 앤서니 랩은 뮤지컬 플레이풀 선즈에서 케빈 스페이시와 함께 호흡을 맞췄는데요. 당시 26살의 케빈 스페이시가 자신의 집에서 파티를 했는데 그때 방침대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힘든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앤서니 랩의 용기 있는 발언은 나비 효과처럼 번져갔습니다. 1996년 케빈 스페이시가 직접 연출한 영화 알비노 엘리게이터의 현장 스텝, 그리고 미국 대표 정치 스릴러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 제작진 8명 등 그동안 숨기고만 있어야 했던 그의 추악한 행각을 뉴스 채널 CNB에 알렸던 겁니다. 자, 증언에만 따르면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성추행을 일삼은 케빈 스페이시. 그러니까 뭐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상습적으로 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 그런데 케빈 스페이시는 자신의 파렴치한 행동들의 속속들이 밝혀지자 자신의 SNS에 정말 무책임하고 뻔뻔한 사과문만 떡 올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일로 삶의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이제 동성애자로 살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글까지 남겨 팬들은 성추행 사건을 덮기 위해 동성애자인 것을 밝힌 게 아니냐라는 비난일세. 대중도 그의 동성애 고백에 등을 돌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그의 인생은 마치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처럼 고공낙하, 끝없는 추락이 시작됐습니다. 그가 출연한 작품에서 아웃, 또 퇴출당하기 시작했는데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장장 시즌5까지 민주당 하원 의원인 프랭크 언더우드로 출연했지만요. 2018년 9월 시즌6 예고편에서 프랭크 언더우드는 2017년 사망했다라고 쓰인 묘비를 보여주며 그는 극중 돌연 사망한 걸로 정리가 됐고요. 게다가 올해 초에 개봉한 리들리 스콧의 영화 올 더 머니에선 그가 출연한 부분은 다른 배우로 전격 교체해 무려 개봉 6주 전에 재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극적으로 기사 회생한 스타도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을 주름 잡은 할리우드 스타죠. 영화 라인업 위크, 또 와일드 오키드 등을 통해 할리우드의 대표 섹시 스타이자 꽃미남 배우로 등극한 미키 룻. 진짜 꽃미남이야. 그의 등장에 영화 평론가들은 제임스 딘, 말론 브란도, 로버트 드니로를 이을 세계의 배우가 등장했다라며 입을 모았을 정도였죠. 자, 그렇게 전 세계 여성 팬들을 사로잡으며 인기 절정을 달리던 그런데 미키 루크는 급 새로운 인생의 롤러코스터로 갈아탔습니다. 1991년 돌연 복서로 전향했는데요. 자, 복서의 꿈이 얼마나 컸냐면 영화 레인맨의 톰 크루즈, 또 펄프 픽션의 브루스 윌리스가 맡은 배역이
그에게 먼저 제안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레인맨 펄픽션 다 대작이잖아요. 네. 아이고야 아까워라. 하지만 한 경기 중에는 2번이나 실신하는 KO패를 맞이하기도 했고 특히 꽃미남 배우로서는 치명타인 얼굴 부상까지 얻으며 결국 어릴 적 꿈을 못 다 이루고 1995년 복싱 선수로서 은퇴를 결정합니다. 정말 용기 있는 도전이었지만 배우 또 복서 어느 것 하나 성공시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마약까지 손을 대며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졌고요. 심지어는 아내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아유. 이혼의 아픔을 겪고 정말 인생의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얼굴은 얼굴대로 망가지고 몸은 또 피폐해져 가고 할리우드에선 누구도 그를 찾지 않는 상황. 그냥 그렇게 잊혀지나 싶었는데요. 자, 그런데 그에게 정말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영화에서 괴물 역을 찾는데 한번 출연해 보실래요? 부패와 범죄로 가득한 도시를 다룬 영화 신시티. 오, 자, 이 영화에서 어머. 그는 추악한 괴물 마부 역으로 출연 섭외를 받은 겁니다. 너무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미키루크인 줄 몰랐어. 자, 그리고 이 영화를 시작으로 할리우드에서 퇴물 취급을 받던 그가 온미남 배우에서 잔혹한 악당으로 이미지 변신까지 대성공. 제2의 연기 인생을 시작 또 발돋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무려 약 20년 만에 말이죠. 이젠 천의 얼굴로 거듭난 배우 미키 루크. 근데 진짜 얼굴도 망가지고 그러니까 참 굉장히 슬프고 좀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랬을 것 주변에 같은데 또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저기서 그걸 또 극복하고 그런 거를 개성으로 만들고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올해로 환갑이 훌쩍 넘은 미키 루크 형님. 앞으로 더욱더 꽃길만 걸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난 8월 초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멍멍이 갤러리에 올라온 글. 개샤워는 어떻게 시켜야 돼? 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글쓴이는 진흙이 묻은 손바닥만한 강아지 사진과 함께 아이고. 목욕을 시키는데 비누? 샴푸? 강아지 안을 때는 엉덩이를 받쳐주면 되나요? 라며 강아지 육아와 관련된 여러 조언들을 구했고요. 네티즌들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따뜻한 조언을 건넸는데요. 자,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글쓴이의 보살핌과 네티즌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건강을 되찾은 강아지. 글쓴이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강아지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인절미 떡을 연상시키는 털 색깔 때문에 인절미라는 사랑스러운 이름까지 생겼는데요. 인절미 딱이다. 자, 그런데요. 인절미의 사연은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널리 퍼졌고요. 별스타그램의 짱절미라는 공식 계정이 개설됐는데요. 아 진짜? 단 일주일 만에 31만 7천여 명의 팔로워 수를 기록. 와. 아 지금은 더 많아졌네. 지금 거의 100만이죠. 진짜 와 대단하다. 자, 동그란 눈망울, 장난스러운 표정, 살짝 접힌 귀, 짧은 다리까지 심쿵 포인트란 포인트는 모두 갖춘 이 강아지 인절미에 푹 빠진 랜선 견주들은요. 절미 사진 혼자 보시면 신고 들어갑니다. 고척돔에서 쩔미 산책회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자, 이렇게 인절미의 새 근황이 업로드되기만을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고요. 정말 견생 역전 스타 아니랄까봐 운동신경까지 특출난 천재일절미, 짱절미 남친 생겼다라는 등 그 일거수일투족이 마치 아이돌처럼 기사화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2018년 하반기를 뒤흔든 슈스견, 슈퍼스타 강아지로 떠오른 겁니다. 행사의 기로에서 우연히 만난 천사 같은 가족 덕분에 행복한 견생 2막을 보내고 있는 인절미. 절미야,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랐죠? 지난 2015년 11월 뉴욕에서 열린 예술품 경매장에서 전 세계 미술 컬렉터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작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천재 화가 모딜리아니의 작품 누워있는 나부. 그런데 그 그림 내가 사겠어. 뭐 한 1억 7천만 달러면 될까요? 한 통의 전화로 경매 시작 단 9분 만에 당시의 세계 미술품 경매 사상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인 1억 7,0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1,970억 원 정도에 낙찰됐습니다. 아우. 이 그림을 구매한 주인공은 중국에서 화학, 부동산, 금융 분야의 10개 지주회사인 S그룹의 류이첸 회장. 그런데 이 류이첸 회장의 과거가 아주 놀랍습니다. 1963년 중국 상하이,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14살이 되던 해에 중학교를 자퇴, 곧장 사회에 뛰어든 소년 류이첸은 노점상에서 가방을 팔다가 돈을 좀 모아서 택시기사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27살이 되던 해인 1990년, 참고로 당시는 중국의 주식시장이 개설되던 해였는데요. 우연히 만난 한 동창을 통해 난생 처음 주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택시 운전을 하면서 수많은 손님들을 태운 그는 그동안 귀동냥으로 들은 정보와 촉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한 회사의 주식 100주를 주당 100위안에 구입합니다. 저게 사실은 그 대단한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죠? 승객들 얘기를 듣고 저걸 샀다는 게 근데 촉이 있으신 분은 뭔가 감이 온 거죠. 불안하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 사람이 저걸 산 게 1990년 샹하이잖아요. 1990년은 중국이 아직 그렇게 잘 살기 발전하지 전이죠. 않아서 아마 택시를 탄 사람들이 기업들의 아주 고위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한 얘기가 핵심 정보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택시 아무나 못 탈 때. 아무나 못할 때였으니까. 어. 그런데 1년 뒤에 이 주식이 뛰다 못해 아주 날았습니다. 어머. 무려 100배나 말이죠. 아휴. 주당 100위안이었는데 이게 주당 10,000위안까지 올라갑니다. 부자가 세상 많다는 중국에서도 상위 1% 부자가 된 류이첸 회장. 중국판 워런 버핏으로 불리는 그의 추정 자산은 15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7천억 원을 보유한 억만장자라고 하는데요. 항상 자신이 나는 문화적 소양이 뛰어나지 않은 졸부다. 아이고.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진짜 겸손하시네. 그러니까 류이첸 회장은 2012년 12월엔 샹하이의 미술관을 개관한 뒤에 이 귀한 작품들을 중국의 어린 세대들이 보고 자라 예술적 소양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차. 인기 래퍼 50센트의 노래 캔디샵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 제목처럼 달달한 캔디와는 정반대의 인생사를 살았다는 50센트. 뉴욕 퀸즈에서 10대 때부터 마약을 팔며 생기를 유지했던 소년 커티스 제임스 잭슨 3세. 바로 50센트의 본명입니다. 랩의 신으로 불린 닥터 드레, 아이스 큐브의 노래를 들으며 래퍼의 꿈을 키운 그러던 어느 날 잭슨과 경쟁사였던 마약상이 홧김에 총을 난사. 무려 몸에 9발의 총알이 박혔는데요. 한 발이 그만 혀를 관통하고 맙니다. 혀를 관통했는데 살아난 게 더 놀랍네요. 더군다나 래퍼를 꿈꾸던 사람한테 이 허의 부상은 그렇죠. 그러네. 또 사형 그런 게 선고죠. 거의. 치명적이죠. 네. 다행히 생명을 건졌지만은 안타깝게도 26살의 어린 나이에 잭슨은 혀의 앞부분을 절단. 혀가 짧아지면서 자연스레 말투나 발음도 부정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잭슨은 래퍼로서의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더 음악 작업에 집중, 그리고 그 간절한 소망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정말 운이 좋게도 힙합의 전설 닥터 드레와 에미넴이 잭슨의 믹스테이프를 듣게 됐는데 우리 함께 하지 않을래? Please stand up. 결국 잭슨은 닥터 드레가 소속된 레코드 회사와 100만 달러, 약 12억 원의 계약을 성사. 2003년 첫 정식 앨범 Get Rich or Die Trying을 발매. 게다가 그의 래퍼 인생을 막을 뻔한 혀 절단이 오히려 독특한 래핑으로 불리며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렇게 잘해 오다가 그만 사고를 치고 2010년 50센트의 여자친구인 라보니아 레비스톤이 전 남자친구와 사랑을 나누는 영상을 50센트가 온라인에 유포한 겁니다. 이에 여자친구 레비스톤은 50센트를 고소. 이후에 기나긴 재판 끝에 2015년에 여자친구에게 500만 달러, 약 57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간 헤드폰 사업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서 이미 5천만 달러, 약 570억 원 이상의 빚이 있었던 50센트. 결국 2016년 파산 선고까지 내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50센트가 또 무너지느냐? 인생이 뭐다? 힙합이다.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는 드라마와 비타민 음료 투자가 또 대박이 났대요. 다시 인생 상승 곡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50센트의 성공과 추락의 핸들링. 과연 또 어떤 인생 곡선을 그리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2016년 혜성처럼 등장해 음악계를 쥐락펴락, 인생 롤러코스터 수직 상승 중인 대세 뮤지션이 있습니다. 2017년 데뷔 싱글 앨범 보닥 옐로우로 미 유명 대중음악 싱글 차트 3주간 1위를 기록한 카디 B. 이만큼 파워 있게 랩하는 요즘 여성 솔로 보기 힘들죠. 아, 근데 랩이 찰지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카디비의 성공이 사람들에게 더 회자되는 이유, 바로 그녀의 남다른 과거 때문입니다. 1992년 뉴욕 라틴계 혼혈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의 인생은 산전수전 공중전 그 자체입니다. 16살 때는 미국의 거대 갱단 양대 산맥 중에 한 곳인 블러드갱의 멤버였고요. 멤버였어요? 헐. 조직원이었네, 조직원. 근데 그 갱단을 하다가 어. 그러다가 18살 때는 이제는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해서 마트의 캐셔로 취직합니다. 이때 마트의 매니저가 카디비에게 스트리퍼 직업을 추천합니다. 그래, 내가 좋아하는 춤, 노래하면서 돈을 벌어볼까? 라는 생각으로 스트리퍼로 전향. 파란만장하다. 그리고 자신의 매력을 한껏 발산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며 소셜미디어의 스타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Fake money from our fake job. 수익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충 뭐 이렇게 읊조리는 것 같지만. 기운이 있네. 이후 2015년은 미국의 유명 음악 채널에서 방영하는 힙합 리얼리티 프로그램 러브 앤 힙합에 출연. 여기서 비글미 넘치는 모습과 거침없는 센 언니의 모습까지 보여줘서 이슈 메이커로 떠오른 그녀. Remember when you told me that I was just gonna be a stripper? Look at you now, watching me. 왜 그렇게 쌍욕을 해? 와, 근데 진짜 세다. 정말 세죠. 대박이다, 진짜. 자, 저 사건 이후에 스타성을 제대로 알아본 미국 거대 음반사 중에 하나인 애틀랜티 레코드사의 러브콜을 받게 됐고 지금의 성공 가도가 열리게 된 거라고 합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인물은요. 재미 동포이자 할리우드 톱 메이크업 아티스트 테일러 장 바바이안입니다. 그녀를 말할 것 같으면 미국 싱어송라이터 폴라 압둘, 래퍼 카니에 웨스트, 이제는 할리우드 배우로 거듭난 김윤진 씨까지 할리우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요. 와. 유명 패션 잡지인 보비, 엘비 등의 장 바바이안의 메이크업 팁이 실리는 건 기본이고 총 3권의 메이크업 책을 출판할 정도로 할리우드 메이크업계를 평정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랑스럽네. 자, 그런데요. 장 바바이안의 이런 영광이 더 멋진 이유, 아주 정석대로 꽃길만 걸어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4살 때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했는데 부모님의 이혼과 가정 형편도 어려워져 어려운 학창 시절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결국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가출해 도넛 가게, 세탁소, 심지어 친구네 옷장에 숨어서 쪽잠을 자며 노숙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주변 친구들이 마약에 빠져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됐고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지. 어떻게든 제대로 살아야 돼. 장장 1년 반의 노숙 생활을 마치고 다시 컴백 홈한 그녀. 종이 박스를 책상 삼아 공부를 해가며 모자란 학점을 채우고 무려 장학금까지 받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대부분 좌절할 만한 상황인데. 예, 멋지네요. 그리고 대학생이 된 뒤 학비 마련을 위해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처음 해본 거 맞아요? 메이크업에 굉장히 재주가 있네. 장 바바이안은 그 길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기로 결심. 곧바로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 에이전시 크루티에르 리믹비에 들어가기 위해 7개월을 문을 두드린 끝에 답변이 왔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필요 없긴 한데 뭐 경험 쌓는다 생각하고 무급이라도 한번 해볼래요? 그래서 낮에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밤에는 촬영장을 따라다니며 메이크업을 배웠는데요. 그렇게 20년 이상 한 우물을 파 메이크업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에 오른 장 바바이안. 그녀는요, 어려웠던 과거를 지우고 싶지 않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기운이 떨어질 땐 닷새 동안 못 먹었던 경험. 건물 계단에서 자던 때를 떠올려요. 과거는 강력한 힘입니다. 2010년 5월 미국을 뜨겁게 달군 한 뉴스 보도. 히말라야 오두막에서 자란 네팔 남성의 인생 역전. 하루아침에 미국 뉴욕의 중심부 맨하탄의 아파트 2채를 갖게 됐습니다. 맨하튼 앞에 2채요? 자, 하룻밤에 백만장자가 된 이 주인공, 네팔 한 시골 마을 출신의 인드라 타망인데요. 다 허물어진 집에서 글도 겨우 깨우친 그는 20대 초반이 되자 무작정 돈을 벌기 위해 수도 카트만두로 떠났고요. 한 호텔의 벨보이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호텔에 묵은 한 투숙객, 미국 출신의 60대 사진작가 찰스 헨리 포드. 그와의 만남으로 인드라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늘 성실한 모습의 벨보이 인드라가 찰스의 눈에 띈 건데요. 그러다
1973년 찰스에게 고용된 인드라는 처음엔 카트만두에 위치한 찰스의 자택에서 잔심부름을 도맡았는데 비록 소소한 업무지만 근면 성실의 아이콘 인드라는 매사에 늘 최선을 다했고요. 그의 성실함에 감동한 찰스는 인드라에게 이 카메라 사용법을 가르쳐 자신의 촬영 조수로 삼게 됩니다. 어허. 은인이다 은인이야 세상에.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돌며 함께 작품 활동을 이어갔고요. 그러면서 앤디 워홀, 존 레논, 펑크록의 대모인 패티 스미스 등 유명 인사들이 모이는 파티에도 참석해 사진 촬영을 하기까지 어허. 정말 인드라 인생의 황금기였던 시절이죠. 아, 대박이다. 그러다가 70년대 중반 찰스와 인드라는 뉴욕에 정착하게 됐고요. 이때 찰스의 여동생이자 40년대 할리우드 스타 루즈 포드 소유의 한 아파트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인드라와 찰스, 루즈 남매는 단순한 고용관계를 뛰어넘어 수십 년간 가족처럼 지내게 됐죠. 그렇게 어느덧 50대가 된 인드라와 90대가 된 두 남매. 그러던 어느 날 찰스의 여동생 루즈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됐고 가족 그 이상이었던 인드라는 노환으로 시력과 청력을 잃어가는 루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02년 98세를 일기로 찰스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는 하나뿐인 가족을 잃었어 인드라. 너는 이제 나의 친동생이나 다름없어.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녀도 점점 병원이 더 깊어져 2010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녀가 죽은 뒤에 공개된 유언장은 세상을 정말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저의 전 재산은 인드라 탐왕에게 상속합니다. 루즈는 10여 년간 전혀 교류가 없던 딸 대신 뉴욕 센트럴파크 인근에 위치한 최고급 아파트 두 채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인드라에게 상속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된 인드라. 찰스와 루즈는 제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상속받은 재산보다 두 사람의 가치가 훨씬 더 큽니다. 장 크레티엥. 3번 연속 캐나다 총리 자리에 오르는 기록을 세우며 가장 성공적인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위대한 정치인이 되기까지 정말 순탄치 않은 인생사였습니다. 장 크레티엥은 선천적으로 청각 장애인이었고요. 장애 후유증으로 왼쪽 안면 근육이 마비돼 발음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학교에서는 온갖 비아냥을 받으며 따돌림을 당했고요. 어머니는 입에 종일 자갈을 물려가며 교정교육까지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오, 몰랐네. 그런데요. 장 크레티엥이 진로를 고민하던 때 운명 같은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를 따라 크고 작은 집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정치라는 세계에 눈을 뜬 거죠. 그리고 아들아, 비록 네가 장애를 가졌지만 너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단다. 아버지의 용기 있는 말 한마디에 큰 힘을 얻은 그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 그리고 1963년 캐나다 퀘벡 연방선거구의 하원 의원으로 선출됩니다. 그런데 캐나다 퀘벡주 출신이었던 그는 정계에 처음 진출했을 당시에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걸로도 비웃음을 많이 샀다고 하는데요. 있구나. 하지만 특유의 성실함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업무를 빠르게 이해해서 역대 총리들에게 신임을 톡톡히 받게 됐고요. 그 뒤 각 부처의 장관을 맡으며 나란 일에 힘썼죠. 그리고 1993년에는 비로소 당원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아 자유당 대표로 총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그를 가로막는 핸디캡. 진보 보수당이 내걸었던 광고입니다. 이것이 총리의 얼굴인가? 라는 카피와 함께 인신공격을 한 겁니다. 정책이나 그럼. 철학이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저건 좀 치사한 거죠. 오히려 자기 표 깎아먹는 거 아니에요? 저런 광고를 했다는 거 자체가. 하지만 이 긍정맨 크레티엥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묵묵히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It's true that I speak on one side of my mouth. I'm not a Tory. I don't speak on both sides of my mouth.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일갈. 네, 참 품이 있네요. 품이 있습니다. 네. 그의 뜨거운 진심과 공약은 당의 압승을 이끌어내고 결국 총리에 당선, 그리고 총리로 당선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전 정권에서 물려받은 국가 채무를 해결하는 것. 긴축 재정으로 정부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그리고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을 수용하며 수출 호재를 터뜨렸습니다. 그 결과 90년대 말에는 연간 8조 7천억 원의 재정 흑자를 기록하며 캐나다 경제를 안정화시켰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언론과 국민은 그를 두고 캐나다를 세계 최고의 국가로 이끈 남자라고 칭송한 겁니다. 1981년 네덜란드계 아일랜드인 아버지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흑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 소녀.
넌 하얀 편인데 왜 너희 엄마는 까매? 아니 정말 너희 엄마가 맞아? 피부색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따돌림을 당한 소녀. 하지만 그녀는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 않고 어릴 때부터 배우의 꿈을 키워갔는데요. 하지만 배우의 길은 역시 쉽지 않았죠. 흑인을 연기하기는 덜 까맣고 백인을 소화하기는 덜 하얀데? 응? 이렇게 오디션장에서도 늘 차별과 소외를 당하던 그녀. 한 배역이라도 따기 위해 쪽잠을 자가며 몇 달씩 오디션장만 찾아다니기도 했다는데요. 자, 그런데 그녀가 진짜 할리우드 영화 속 배우 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요. 누구지? 누구야? 누군지 궁금하시죠? 자, 바로 영국 왕실의 새 가족인 메건 마클입니다. 자, 메건 마클이 직접 밝힌 자신의 흑역사. 매번 오디션에서 떨어지자 생계를 위해서 한 문구 잡화점에서 포장 일을 하기도 했고요. 자, 결국 꿈을 포기해야 하나 싶었을 때 꿈만 같던 캐스팅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자, 훗날 이 작품은 그녀를 인생 역전시킨 작품이 됐는데요. 바로 2011년에 방영된 미국의 법정 드라마 슈츠. 변호사를 꿈꾸는 유능하고 매력 있는 법률 보조원 레이첼 제인 역을 맡게 된 거죠. 자, 그때가 바로 또 그녀의 인생의 변곡점을 찍는 타이밍. 해리 왕자가 드라마 슈츠의 애청자였고요. 특히나 그녀의 왕팬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그리고 2016년 한 지인이 소개팅을 주선했고 대박. 첫 만남부터 데스티니 첫눈에 반한 두 사람은 2016년 11월 공식적으로 열애를 인정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두 사람의 결혼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이유. 바로 메건 마클이 영국 왕실에 입성한 첫 유색 흑인 혼혈이기 때문이랍니다. 처음이구나. 자,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건 영국의 한 유력 일간지에 따르면 메건 마클의 어머니 쪽 조상은 미국의 엘라베마 농장에서 목화 솜을 따던 흑인 노예였고요. 아버지 쪽의 조상은 런던 윈저성의 하인이었다는 겁니다. 영국 왕실이 멋있네요. 멋있게 느껴지네. 영국 왕실도 확실히 변하고 있네요.